지금 이런저런 뭐 경기가 나쁘고 또 뭐 세계적으로 위기가 오고 어쩌고 저쩌고 네.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 큰 원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연준에 대한 신뢰도가 이렇게 떨어진 적이 없었어요. 지난 한 40년 넘게서 네. 봤을 때 이렇게 연준이 바보스러운 적도 없었고 연준이 네. 이렇게 그럼 센터장님 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 예. 게 그 오늘 촬영 날짜 기준으로 뭐 음. 10월 5일인데 음. 그 미국 연준에서 3번 연속 자이언트 스텝 예, 맞죠? 0.75%. 0.75씩. 옛날에 뭐 0.5 올릴 때 그것도 사실 뭐 좀 빅스텝 이러면서 예, 그렇죠. 어마어마했다. 했었는데 지금은 자이언트를 막 3번 연속으로 하잖아요. 예. 그럼 이렇게까지 금리를 뭐 빠르게 올려야 되는 어떤 뭐 이유? 아니면 왜 이렇게 되는 건지 어떻게 예. 보세요? 우선 뭐 경제 변수 나오는 걸로는 네.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뭐 8.3% 이렇게 네. 하기 때문에 8%대잖아요. 네. 그러니까 8%대 그 물가 상승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높은 수준이기 네. 때문에 그거를 일단 잡아야 된다라고 음. 하는 것이 현재 지상 과제다라고 네. 봐야 되죠. 두 번째로 보면 이제 연준의 강박 관념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작년에 연준이 잘 예측을 하고 잘 대응을 해왔다라고 하면 네. 이 난리를 치지 않아도 돼요. 작년 상반기에 이거 이대로 가면 큰 문제 있을 수 있으니 네. 예, 좀 이 정책을 변경해서 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라고 얘기했을 때 말 뭐 그렇지 않아 이렇게 네. 얘기했고 작년도 10월 달서부터 이 물가 상승률이 올라가기 시작해서 6% 7%막 될 네. 때도 일시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이렇게 당한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연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 자기네들이 잘못했던 부분들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은 거죠. 금리를 인상하고 하는 이 물가 이 부분들에서 네. 우리가 그 트라우마에서 빨리 벗어나려면 빨리 금리를 올려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든지 잠재워야 된다라고 네. 하는 강박 관념이 지금 쌓여 있는 거죠. 아, 그 강박 관념 때문에 지금 네. 빠른 속도로서 지금 계속해서 금리를 인상하자 이런 네.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미국 그 물가도 약간 꺾일 것 같다라는 예측들도 좀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또 예. 다시 또 약간 좀 반등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이번에 이제 또 올릴 거다. 이건 예. 뭐 사실 뭐 기정사실처럼 돼 있는데 예. 그럼 이거는 뭐 당분간 어쩔 수 없는 기조라고 볼 수밖에 없을까요? 11월 달에 0.75%를 또 올릴 거다라고 네네. 하는 전망이 지금 아주 네. 그 대세를 이루고 네네네. 있거든요. 뭐 실제적으로 그 사이에 음. 물가가 상당히 안정이 됐다든가 내지는 경제가 야 이대로 가다가 큰일 날 것 같다. 이런 그 사인이 오지 않는 한은 아마 0.75%로서 그대로 갈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은 이제 뭐 앞뒤를 가리지 않는 상태니까 그렇고요. 네. 연준은 물가가 이렇게 해서 안 잡힌다라고 하는 얘기만 계속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부동산 가격 그다음에 인건비 뭐 이런 것 때문에 물가가 굉장히 높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상대적으로 보면 물가가 하락할 수 있는 요인도 상당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에너지 가격도 마찬가지고 네. 이게 뭐 농수산물 가격도 마찬가지고 이렇거든요. 근데 그 부분들은 싹 빼죠. 네. 싹 빼고 이제 올라가는 이유만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들이 하고 있는 정책에 대한 이 정당성을 계속 찾기 위해서 계속 그런 데이터만을 보면서 이제 가는 거죠. 네. 근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앞으로 미국의 물가가 시간이 지나면서는 조금씩 이제 내려오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네. 것보다도 100달러를 넘었던 에너지 가격이 80달러 정도까지 내려왔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인건비 같은 것도 지금 그동안에 그 미국 정부가 지원을 해주고 했던 부분들도 이제 어느 정도씩은 이제 다 사라져가는 네. 그런 국면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인력이 노동시장으로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미국의 부동산도 이제 주춤해지면서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렌트비도 따라서 내려간다라고 봐야 네,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가가 정점을 치고 내려오는 것들은 사실이기 때문에 11월 달에 현재까지의 전망은 0.75%로 올릴 거다라고 하는 것이 다수의 전망인데 네. 꼭 그렇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미국이 이렇게 올리는 속도가 사실은 아주 뭐 시장의 예측보다는 좀 가파르게 올렸기 때문에 예. 지금 여러 곳에서 막 삐그덕삐그덕 거리고 있잖아요. 예, 뭐 그렇죠. 특히 뭐 영국 같은 예. 나라도 뭐 되게 물가 상승도 뭐 미국 못지않게 더 높기도 하고 거기다가 뭐 금융위기 뭐 얘기도 막 지금 막 나오고 있는 곳들도 막 있고 예. 그러면 이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은 뭐 자국의 어떤 그런 물가도 중요하겠지만 전 세계적인 어떤 이런 관점에서 좀
속도를 좀 낮출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 좀 유럽 쪽에서 좀 그만 좀 천천히 좀 하라. 뭐 이런 얘기들 좀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보다는 그래도 미국은 자국의 어떤 그 물가가 더 중요하다고 좀 판단하는 일단은 걸까요? 자국의 물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를 지금 생각하고 이럴 겨를은 없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른 나라의 물가가 굉장히 낮고 미국만이 높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는 뭐 미국이 계속해서 뭐 자기 정책들 밀고 나가고 할 텐데 지금은 보면 다른 나라들도 굉장히 높은 상태거든요. 유럽은 더 높아요. 한 10% 정도가 되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금리를 인상하고 하는 부분들은 물가 이거를 잡기 위해서 이거는 뭐 국내 국외 그러니까 뭐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국 내나 미국 외나 모두 다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뭐 그렇다. 이게 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모든 것들은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러면 금리를 막 빠른 속도로서 올리고 뭐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그거에 따른 반작용은 없겠습니까? 당연히 반작용이 있는 거거든요. 그 반작용이 뭐냐면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경기의 침체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경기 침체가 심해지고 또 뭐 그런 상태에서 금리를 계속해서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그렇게 되면 필히 어떤 나라든지 금융위기가 나든 외환위기가 나든 위기가 날 가능성이 있죠. 그게 이제 선진국이 몇 나라가 휩싸인다든가 이런 형태가 되면 이게 세계적인 문제로서 번져나가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경제가 굉장히 가라앉아 버리고 난 다음에는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땐 이건 물가 잡으려고 하다가 모든 거 다 엉망진창을 만들어 버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어떤 임계점에 도달하기 이전에 미국 연준 입장에서도 물가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는 경기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엎어지면 안 된다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정책을 바꿀 수 있는 거죠. 현재까지 11월 달에 0.75%를 올릴 거다라고 하는 얘기가 대세이지만 그게 그렇게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은 현재 확신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영국이나 이런 데에 그 이 위기상 이런 것들이 이렇게 될 줄 몰랐다라고 하는 정도로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또 갑자기 또 그런 얘기가 또 터지고. 거기에다가 미국의 그 여러 경제 지표들이 갑작스럽게 안 좋아지거나 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는 지금의 본인들의 생각 이거를 계속해서 고수해 가거나 이르기는 어렵다라고 보입니다. 아니 그 아까 센터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그 파월이라고 그냥 부르겠습니다. 그분이 실책을 한번 했죠. 실기를 해가지고 이번에 이제 제대로 해야지라고 하는데 이게 또 다른 실수일 수도 있다. 오히려 너무 과하게 지금 올려가지고 경기 침체를 유발시킨다. 이것도 잘못이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그럼요. 그거는 그 상당한 잘못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잖아요. 어떤 사람이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상황이 반대로 가니까 기다리다 못해서 그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이제 주식 같은 경우에 이게 뭐 나 오를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조금씩 내려가기 시작해. 뭐 이러다가 올라가겠지 하는데 막 떨어져가지고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3,300이었던 주가가 한 2,100포인트까지 떨어져.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이게 뭐 자기는 어마어마하게 틀렸어. 근데 지금에서 이제 보니까 이거 주가도 더 오를 것 같지 않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떨어진다라는 쪽으로 이제 자기의 생각을 바꿔요. 그렇게 가면 어떻게 했습니까? 2,100에서 바꿨으니까 자기는 굉장히 아무튼 강하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어떤 얘기를 하냐? 주가는 1,500까지도 내려간다. 뭐 이렇게 이제 가는 거예요. 어느 순간서부터 다시 올라가기 시작해가지고 쭉 올라가 버리는 형태요. 그러면 이 사람은 한 번 틀리고 이쪽에 가서 또 틀리고 막 이런 형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연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지금 물가 이외에 다른 어떤 것도 생각하지 않고 막 덤비다가 경기가 굉장히 침체되면 그 다음에는 이쪽에서 또 틀려버리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조심해야 되는데 지금 연준은 그런 것들을 조심하거나 뭐 하거나 이런 생각을 잘 못하고 있는 그런 그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보인다. 어떻게 보게 되면 지금 이런저런 뭐 경기가 나쁘고 또 뭐 세계적으로 위기가 오고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 큰 원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연준에 대한 신뢰도가 이렇게 떨어진 적이 없었어요. 지난 한 40년 넘게서 봤을 때 이렇게 연준이 바보스러운 적도 없었고 연준이 이렇게 능력이 떨어진다. 그다음에 또 신뢰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됐던 적이 없었거든요. 그게 지금이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그 신뢰도가 없으니까 얘네들이 뭘 하든지 지금 뭐 시장은 또 약간 좀 불신하는 것도 있고 또 반대로 약간 여기서 말하는 걸 또 안 믿고 뭔가 다른 지표들을 보면은 여기에 좀 더 집중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지금 뭐 채권 금리 같은 것들은 뭐 이미 많이 빠지고 있다고 하는 것도 뭐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면은 미국에서는 뭐 계속 뭐 금리 올리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뭐 내년이나 뭐 내후년 정도 되면 내리겠지 저거 뻥카야라고 뭐 시장이 반응한다 뭐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그런 것처럼 약간 시장은 지금 연준과는 약간 좀 다른 식으로 판단하는 것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9월 FOMC 회의가 열리면서 네. 거기에서 올해 연말에 미국의 기준금리를 4.4% 정도 될 거다라고 네.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4.4% 정도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이미 끝은 다 본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기준금리가 4.5, 뭐 4.4 이렇게 되면요. 더 이상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올린다거나 이러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건 이 지금의 국면이 아니라 네. 과거의 국면에 봤을 때도 4%대 중반 정도 되는 기준금리는 굉장히 높은 거예요. 상당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더 올라가기는 어려운 상태가 되는 거니까 이미 시장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래 그 정도 수치가 이미 나오고 뭐 거기에 따라서 아무튼 9월 달에 주식시장이 엄청나게 안 좋고 했네. 그러면 이미 4.5%는 다 우리가 본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스텝을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네네네. 거거든요. 그러면 금리 인상이 끝이다라고 따지면 그 다음서부터는 금리는 뭐 아주 높다고 해봐야 옆으로 가는 거고 네. 그렇지 않으면 조금씩 내려가는 거니까 당연히 이제 시장 금리는 지금 보면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있는 거죠. 네네네. 우리나라 10년물 국채 같은 경우로도 보면 가장 높을 때가 4.6%까지 갔다가 4.0 얼마 이렇게까지 네. 내려왔잖아요. 그 미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도 3.6%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3.2, 3.3 여기까지 내려왔다고요. 네네네. 이게 왜 그러냐면 연준은 그렇게 얘기했으나 그렇게 얘기하면 그 정도가 꼭지지.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는 그 다음 스텝을 가야 되는 거야.라고 해서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시장이 움직이는 거하고 그 다음에 연준이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꼭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건 아니에요. 네. 예. 그러면 여기서 이제 궁금한 점이 미국이 어쨌든 지금 금리는 역전돼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또 올린다고 하면은 예. 한국은 어떻게 하냐? 예. 사실 뭐 부동산 쪽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저희 채널엔 좀 많은데 그런 분들은 사실상 미국 금리가 걱정인 게 아니고 저기가 올리면 우리도 올리니까가 걱정인 건데 우리는 좀 어떻게 될 거라고 뭐 우리도 보세요. 좀 올린다라고 봐야 되겠죠. 안 올릴 수는 없잖아요. 예, 올해 연말까지 봤을 때에 한 네. 번은 0.5% 정도 올릴 가능성이 있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미국이 11월 달에 0.75% 올린다라고 네네. 하는 가정하에서 말씀드리게 되면 한 번은 0.5% 정도 올릴 가능성이 있고 또 한 번은 0.25% 정도 올릴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대략 그 3.5% 네. 요 정도 수준까지 이제 가는 그런 게 되거든요. 그거보다 아마 조금 더 높거나 그러니까 3.5에서 3.75 이 정도까지 되는데 그 정도까지 올라가면 아마 이번에 금리 인상의 전체적인 과정이 마무리가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원래대로 따지면 한국은행이 두 번 정도로 올리는데 0.25, 0.25 이렇게 올릴 거다라고 네네네. 생각했고 그게 맞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미국이 예상보다도 굉장히 강한 수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그래 그렇다면 우리도 한 번 정도 0.5%를 더 해야지 네.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 숫자가 바뀐 건데 뭐 그렇게 따진다고 하더라도 올해 연말 정도 되면 전체적인 금리 인상의 프로그램은 미국이나 한국이나 다 거의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변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정도의 상황이 뭐 유지된다고 보더라도 금리의 어떤 상승의 한계치까지는 거의 다 왔다. 예, 그러니까 그렇죠. 뭐 물가라는 건 사실 전년 대비 뭐 얼마 올랐다 이런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물가 상승률이 뭐 2%로 낮아지더라도 작년이나 뭐 재작년 대비해서 물가가 비싼 건 맞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반대로 물가가 빠지지 않는 한 과거의 물가로 체감되는 금액대는 아닐 거 아니에요. 계속 높은 상태가 유지되는 거면. 네. 그러면 그런 상황이더라도 뭔가 주식이나 어떤 투자 자산 같은 것들이 다시 좀 반등할 여지가 있을까요? 물가 절대값은 계속 높을 텐데. 원래 물가하고 네. 주식 시장이나 이런 거가 그렇게 크게 연관이 돼 있는 그 자산은 아닙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물가가 연관이 많이 있는 자산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채권이 많이 그 연관이 돼 있는 자산이고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물가하고 그렇게 관련이 많은 자산은 아니에요. 그럼 물가를 지금 금리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 네. 왜 물가가 이렇게 사람들의 관심을 네. 끌면서 네, 네. 이게 뭐 높기만 하면 막 주식 시장이 난리가 나고 이렇게 그랬느냐. 네, 그렇죠. 이거는 이전에 너무 네. 금리를 낮게 갖고 갔기 때문에 그래요. 네. 너무 낮게 갖고 가다가 보니까 금리라고 하는 것이 부동산이나 주식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커져 있는 상태였었거든요. 네, 네, 네. 그런 상태에서 물가가 갑자기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물가를 잠재우기 위해서는 어차피 금리를 굉장히 많이 올려야 되잖아요. 네.
근데 지난 한 10몇 년 동안에 걸쳐서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그걸 움직였던 가장 결정적인 변수가 금리였었는데 네네. 그거를 물가에 떠밀려서 올리고 뭐 이렇게 해야 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자 내년도 한번 보죠. 그러면 내년도에 일단 아무튼 물가 상승률이 연초에는 뭐 한 4, 5% 정도 됐다가 네. 연말 정도 되면 한 2% 정도로서 줄어 이렇게 낮아지고 뭐 이렇게 네. 이제 되겠죠. 네. 그렇게 되면 어떤 형태가 되냐면 이제는 물가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크게 뭐 사람들한테 중요한 변수가 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이제 물가가 낮아진다라고 해서 금리를 계속해서 팍팍 내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네. 그거는 또 아니다라고 봐야 되죠. 그건 또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네. 금리 자체는 상당히 높은 수준을 일정 기간 동안은 갖고 가야 됩니다. 내년도도 그렇고 네. 그다음에 뭐 길게 되면 내후년도 상반기까지도 이번에 높였던 금리를 계속해서 갖고 가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거는 두 가지 때문이다라고 봐야 되는데 우선 네. 이제 보면요. 2000년도 이후에 연준이 두 번 금리를 굉장히 낮게 갖고 갔었는데 네. 두 번 다 결과가 안 좋았죠. 한 번은 2008년도 금융위기가 금융위기 나버렸고 때. 두 번째는 지금처럼 물가 때문에 아무튼 연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거의 지옥과 같은 그 시간을 유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두 번을 경험한 거죠. 아 이게 낮은 금리를 계속해서 갖고 간다는 것이 이게 결코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 때문에 네. 당연히 그 이게 물가가 낮아졌다고 해서 금리를 팍팍 내리거나 이러기는 어렵고요. 아. 두 번째는 보면 이전에 몇 년 동안 그러니까 짧게 보면 코로나가 나고 나서 한 2년 네. 길게 보게 되면 그 미국의 금융위기가 나고 난 다음에 네. 더 길게 보게 되면 2000년 IT 버블이 터지면서부터 네. 그때 이제 굉장히 낮은 금리를 그 계속해 왔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 금리가 그게 너무 비정상적으로 낮았던 거예요. 너무 낮았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금리를 쭉 올리고 해서 네. 우리나라 기준으로 따졌을 때 한 3%대 내지는 한 2.5%에서부터 3%. 이 정도가 정상적인 금리인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로 기준금리면으로서 따졌을 때 3%대의 기준금리가 이게 정상적인 금리인 거예요. 그동안에 너무 낮았던 비정상이 이제 네. 정상으로 온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상을 회복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금리를 팍 또 다시 막 내리고 이러긴 굉장히 어려워요. 그게 되기 위해서는 경기가 엄청나게 안 좋고 막 이러는 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물가라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시간이 지나면 낮아지고 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져버리는 형태가 되는데 사실 뭐 우리가 물가를 그렇게 그렇죠. 신경 쓴 적 예, 예. 없잖아요. 그렇다라고 네. 해서 금리를 굉장히 낮추고 이러는 것들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봐야 된다. 그러면 과거에는 어찌됐든 경기 침체 같은 것들이 좀 이벤트가 갑자기 탁 터지면 금리를 막 급락시키기도 했었는데 예,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이번에도 그 경기 침체가 막 그렇게 과하게 오면 모를까 그렇게 안 온다면 금리를 어느 정도 좀 유지하면서 가려고 할 예, 것이다. 그렇죠. 그 금리를 그렇게 갑작스럽게 굉장히 내리고 하려면 네. 유럽에 있는 선진국 몇 개가 날아가 버려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신흥국에서 어디 금융위기가 나고 이러는 것들은 뭐 네. 관심도 없고 네. 그러니까 뭐 영국을 비롯해서 유럽에 있는 몇 개 네, 나라 네, 아무튼 네, 네. 그 남부 유럽 포함해서 한 네다섯 개 날아가 버리고 예전처럼 예, 막, 네. 아시아에 있는 주요한 나라들도 휘청휘청하고 막 이렇게 되면 이제 금리를 빠른 속도로서 내릴 네. 수 있는데 네. 그게 아니면은 그렇게 금리를 빠르게 내리기가 어렵고요. 내년도에 세계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한 2, 3% 정도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아유 야 이거 큰일 뭐 났다. 초과상관 다 태우느니 네, 네, 네. 또 한번 해보자라고 나올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아 그러면은 지금 그 킹 달러 막 얘기하는 거 예. 이런 것도 사실 어찌 보면 뭐 금리 인상발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가지고 예. 뭐 하고 있겠지만 이 달러의 이 고공 이 행진도 계속 당분간 좀 갈 수밖에 없을까요? 아니요. 제가 봤을 때는 달러도 네. 지금 어느 정도는 거의 고점에 도달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아, 지금 1,450원, 30원 예, 왔다 예, 갔다 하고 갔다가 있는데. 네네. 이제 오늘 제가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1,407원, 6원 뭐 이 정도까지 내려왔더라고요. 또 떨어졌네요. 예, 이렇게 했는데 달러가 여기서 추가로 강세가 된다고 해봐야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시아에서 외환위기가 나고 네. 했을 때 네. 그때의 달러 인덱스가 120 정도까지 갔었거든요. 이번에 많이 갔을 때 114를 좀 넘어서 115까지 갔었으니까 거의 그 수준 정도까지 간 거잖아요. 근데 그 아시아 외환위기가 나고 했을 때 여러 상황하고 지금하고를 비교해 보면요. 네. 그때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달러 강세의 요인이 약해요. 그 당시에 보면
아시아에 있는 수없이 많은 나라들이 네. 막 날아가고 뭐 난리가 아닌 거였잖아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안전자산을 찾아간다라고 했을 때가 그때가 지금보다도 훨씬 더 강했다라고 봐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그 당시에 미국 경제는요. 정말 전 세계에서 원탑이었어요. 다른 어떤 나라도 쫓아오기가 힘들 정도로 네네네네. 원탑이었고 그다음에 낮은 물가와 굉장히 높은 성장을 계속 지속을 하는 때였었거든요. 네. 그다음에 그 당시가 보면 그 IT 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됐던 때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달러가 강해질 수 있는 요인이 어마어마하게 강한 때였었어요. 근데 그때도 달러 인덱스가 120 정도까지 갔다가 120이었다. 그다음에 꺾여 내려오는 형태였거든요. 네.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 115까지 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그 하려면 정말 어마어마한 힘이 그 발동이 돼야 되는데 지금 미국 경제 상황을 봤을 때에 그 아시아 외환 위기가 나고 했던 97년도 이때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약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추가적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들이 쉽지가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그러면 만약에 달러가 강세에서부터 약세로 전환된다면 어떻게 될 거냐. 네. 전환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면 킹 달러 얘기하잖아요. 한 달 정도 지나면 언제 달러 강세써 이런 그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서 전환돼 버려요. 왜요?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가격 변수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97년도 외환위기가 나고 98년도에 네. 그 러시아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했었거든요. 그때가 달러가 최고 강세였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달러 이외에 다른 어떤 자산도 없다라는 없다.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러면서 비슷하네요. 예, 그렇죠. 그러면서 1998년도 말 정도가 되면 네. 엔달러 환율이 180엔 정도까지 올라갈 거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네. 그리고 10월 달 됐었는데 삐질삐질하면서 147엔에서부터 조금씩 내려오기 시작을 해서 네. 138엔 뭐 이런 정도까지 내려오더니 나흘 사이에 138엔이었던 엔달러 환율이 110엔까지 한꺼번에 내려와 버리는 형태가 됐었어요. 그래요? 그게 왜 그런 일이 폭락 벌어지느냐? 수준이네, 그 예, 정도면. 그게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 이게 전망이 네. 180엔 간다.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거의 모든 그 외환 시장에서의 포지션이 달러를 모두 다 매수해 가지고 있는 포지션입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더 살 사람이 없는 사람이 형태가 없구나. 되잖아요. 거기에서 한번 딱 꺾여 버리니까 그 다음서부터는 이 가지고 있었던 달러를 팔기 위한 그 러시가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네.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나흘 사이에 137엔이 110엔까지 떨어져 버리는 형태가 되잖아요. 네네. 지금도 보면요. 9월 달에 킹 달러니 어떠니 막 얘기 많이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거의 모든 그 외환의 포지션 자체가 다 달러의 매수로서 다 가 있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네네네. 달러 인덱스로 한 뭐 115 정도까지 갔다가 지금 조금씩 밀려서 110 정도까지 밀려 있는 그런 네. 그 상태거든요. 여기서 조금씩 그 하다가 갑자기 맨 앞에 있는 사람이 아 이거 아닌 것 같아. 이거 더 이상 달러를 사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막 내놓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그 다음서부터 그 전환의 속도라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진행돼 버립니다. 야, 이게 금융 자산이다라고도 볼 수 있으니까 예, 그렇죠. 뭐 투매가 또 쉽게 일어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갑자기 원 달러 환율이 올해 연말 정도 되면 1,250원 막 1,200원 초반 뭐 이런 형태로서 막 밀려버리는 형태가 돼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지금으로는 있기 약간 때문에. 상상이 안 되지만 예, 그렇죠. 근데 어느 순간 확 가격 밀린다. 변수라는 거는 한 번 바뀌면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런 그 상황이 돼 버리기 때문에 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킹 달러 얘기하고 뭐 전 세계적으로 달러 이해는 뭐가 없고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거 옛날에도 그런 얘기 했었는데 이런 게 들기 때문에 네. 저는 오히려 지금에서는요. 달러가 지금에서 약해질 가능성이 있지 지금에서 강해지지는 않을 거야.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히려 약간 약세가 될 거라는 거에 베팅하는 게 그래도 조금 더 안전한 선택일 수 예, 있다. 그렇죠. 달러 인덱스라는 게 지금 120이라는 아, 게 예, 예. 100 대비 지금 20이 올랐다라는. 아, 그게 이제 코스피라고 하는 것이 네. 1980년 1월 1일의 숫자를 100으로 써 네. 놓잖아요. 그거와 똑같이 네. 달러 인덱스도 어떤 시점을 100으로 써 놓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주요한 6개 통화가 있습니다. 뭐 파운드와 유로와 엔화 뭐 이렇게 하면서 그거를 이제 모은 거하고 달러하고 서로 사이에 강세가 얼만큼 되느냐. 상대적으로. 예, 상대적으로 그거를 이제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동남아, 아시아 막 금융위기 터지고 막 난리가 났었을 때가 120이었는데 이번에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115까지 115 정도까지 갔다.
상당히 높았던 예, 거다. 굉장히 높게 올라갔다 이렇게 이제 볼 수 그러니까 있죠. 지금 강달러가 더 갑니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요소들이 좀 부족한 부분도 있다. 과거에 비해서는. 그렇죠. 서록 120을 간다고 하더라도 115에서 120 간다고 해봐야 3%밖에 더 됩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지금 뭐 강달러, 킹달러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든다라고 하는 거죠. 네.